그녀는 미국 역사상 극형을 선고받은 최연소 여성으로 얼굴은 천사 같았지만 속은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번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흥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위험한 사람이라 절대 그녀의 눈에 띄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는 1976년 3월 10일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아주 무책임했는데 아버지 글렌 파이크는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어머니 카리사 한센은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심지어 딸을 임신했을 때도 계속 술을 마셔 파이크의 전두엽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두엽은 대뇌방구의 앞에 있는 부분으로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관하고 다른 연합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전두엽이 손상된 파이크는 태어났을 때부터 간지를 앓게 되었습니다. 파이크의 외할머니는 유일하게 그녀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외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외손녀를 12년 동안 키우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파이크는 할 수 없이 부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전부 딸을 보살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다시는 찾아와서 나의 삶을 방해하지 마! 라고 하며 심지어 파이크가 18살이 되었을 때 파이크의 입양을 허용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고 아름다운지 파티에 더 많은 참석할 수 있는지와 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파이크는 어렵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파이크의 어머니에게 파이크의 그림에 남성의 성기가 여러 번 나타났다고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니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상담받는 게 좋을 거라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심지어 파이크를 경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파이크가 10대 초반의 어느 날에 그녀는 이웃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파이크는 그부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웃은 다음 날에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파이크의 어머니는 딸이 피해자라는 걸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파이크가 그냥 문제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파이크가 한때 어머니의 남자친구들에게 날카로운 도구로 위협당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본인의 남자친구들이 그녀 몰래 파이크에게 온갖 종류의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불안감은 파이크의 공부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끊임없이 이사하고 변화하는 학교로 인해 파이크가 성공적으로 졸업하기는 너무 어려워 결국 파이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파이크가 17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낯선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됐는데 그녀의 엄마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그녀는 파이크를 감싸주고 사랑하기는커녕 심지어 딸 앞에서 마약을 복용하며 딸에게도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파이크의 어머니는 엄마의 자격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1994년 9월 파이크의 어머니는 18세의 파이크를 직업학교로 보냈습니다. 파이크는 본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만 하면 어머니의 집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잡콥스는 미국 노동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16세에서 24세의 젊은 남성과 여성에게 무료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파이크는 녹스빌에 있는 테네시 대학교를 선택하여 어머니와 같은 간호학 전공을 공부하게 된 게 아주 잘된 선택이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주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할머니 외에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17세 타다를 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은 종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 파이크는 자신을 리틀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급생 콜린 슬래머가 십에게 관심이 있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콜린에게 겁을 주기 위해 파이크는 때때로 한밤중에 갑자기 콜린의 침대 앞에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겁먹게 된 콜린은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훈련센터의 누군가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교육을 받기 싫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교육기간이 반년밖에 안 남아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그냥 가족을 떠나 혼자 있는 게 습관이 안 돼 불안하게 된 거로 생각하여 딸을 위로하며 이제 곧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콜린은 1976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는데요. 콜린은 부모가 이혼한 후 플로리다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 그리고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파이크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콜린의 부모는 이혼했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였습니다. 콜린은 1994년에 크리스마스를 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딸이 학교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으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랬지만 콜린이 학교로 돌아갔을 때 파이크가 더욱 악독하게 그녀를 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파이크는 새롭게 콜린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어쩌면 어머니의 조언 때문이었는지 콜린은 2달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파이크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콜린이 찔리는 게 있어 반박도 하지 못한다고 콜린에게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파이크는 콜린에게 참교육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여 그녀는 친구 샤돌라 피터슨과 남자친구 집을 찾아 셋은 콜린을 학교 밖으로 데려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파이크는 콜린을 찾아가 이제 화해하자. 화해 기념으로 우리 밤에 같이 나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콜린은 그녀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파이크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나갔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를 나가려면 우선 보안실로 가 신분증 정보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했습니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또 한 번 서명해야 합니다. 1995년 1월 12일 저녁 8시경 파이크와 콜린은 약속한 대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후 십카 피터슨이 나타나 그녀들과 우연히 만난 척하며 따라갔습니다. 이때 파이크는 신나하며 공원에 마약을 숨겨놨거든. 우리 같이 가서 가져오자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콜린은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2시간이 지난 저녁 20시 15분에 몇 명이 돌아왔는데 콜린만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아침에 한 커플이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숲을 지나갈 때 길가의 붉은 액체가 물방울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떨어진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여 두 사람은 숲 관리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빨간색 표시를 따라 덤불로 찾아갔는데 나뭇잎으로 뭔가를 덮은 모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동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은 채 등을 돌린 상태라 동물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곧 경찰이 현장을 봉쇄하여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에도 한 사람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 학교에서도 콜린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피해자의 치과 기록을 통해 그녀가 콜린이란 걸 확인하였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콜린의 몸에 멍든 상처는 전부 그녀가 깨어있을 때 생긴 거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오각형의 상처가 있었는데 비슷한 크기의 상처가 거의 3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상처는 머리에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이번의 부검이 그가 진행한 가장 어려운 검사라고 하였는데요. 상처들은 콜린이 의식이 있을 때 입게 된 거라 사실 고문 부상이었습니다. 콜린은 그 당시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가장 심각한 부상은 그녀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반면 파이크는 전날에 아주 늦게 학교를 돌아갔는데 실수로 자켓을 사무실에 놓고 왔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트로피가 들어있어 그녀는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피터슨과 찾으러 갔는데 예기치 않게 경비원은 그 재킷을 경찰에게 이미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는데요. 같은 학교의 두 학생이 동시에 떠났다는 건 별로 단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그냥 재킷 주머니를 아무렇지 않게 확인하다 티슈에 쌓인 딱딱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티슈 안에는 파이크의 트로피가 있었는데 바로 콜린의 머리뼈 조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머리와 비교한 후 1995년 1월 14일의 새벽에 바로 파이크와 십 그리고 피터슨을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또한 파이크의 방에서 붉은 자국이 묻은 청바지 한 켤레를 발견하였습니다. DNA 검사 후 붉은 흔적은 콜린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때 학교의 많은 학생들도 파이크가 사건 당일 밤 숙소로 돌아간 후 노래하고 춤추며 아주 신났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크는 2명 친구에게 콜린을 해친 사람이 본인이라고 하며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녀는 아주 과장한 말투로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파이크가 콜린을 오래도록 미워하여 그녀의 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녀가 그저 큰 소리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파이크는 아주 대담했는데 그녀는 심지어 사건 현장으로 가서 확인까지 하였는데 경찰은 이미 현장을 봉쇄하였습니다.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파이크는 전날 오후에 현장으로 간 거였습니다. 당시 여러 소녀들이 있었는데 파이크가 가장 흥분해하며 경찰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냥 파이크가 호기심이 많은 학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콜린이 발견 당시 가슴에 오각형 모양의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질문했던 소녀는 목에 바로 눈에 띄는 오각형 장식의 목걸이를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파이크도 자신이 꼭 체포될 거라 생각하여 매우 침착해하고 심지어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체포 당일 그녀는 경찰과 같이 범죄 현장으로 다시 갔었는데 본인이 지은 범행 당시 상황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어떻게 콜린을 꼬셔 학교 밖으로 데려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를 구타하며 질문했는지 얘기하였습니다. 사건 전체에 대한 자백 기록은 무려 46페이지에 달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잔혹하여 경찰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1996년 3월 22일 콜린의 사건은 녹스 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심의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한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 동료들은 만장일치로 파이크에게 극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콜린의 그부와 친구 그리고 가족들은 전부 그녀가 파이크의 남자친구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단 한 번만 말을 했었고 모든 건 파이크의 망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게움 박사는 법정에 파이크의 심리 테스트 결과 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녀의 IQ는 111로 문제 해결, 추론, 분석 능력이 뛰어나며 지각력과 언어 표현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에릭 박사는 심지어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파이크는 법적으로 이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불과 2시간 30분 만에 심의하여 파이크의 특급 상해와 상해 유발 음모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아 8일 후인 1996년 3월 30일에 파이크는 특급 상해죄로 극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유발 음모에 대해서는 1996년 6월 6일에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파이크는 자신의 극형 판결이 선고되자 통곡하며 엄마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테네시에서는 정기의자로 처형을 진행했는데 그녀는 1976년 미국이 극형을 제기한 이후 극형을 선고받은 최연소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모두는 그 20세 소녀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로 생각했는데 곧 하나의 편지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들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본인이 한 짓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판결 선고 당일 파이크가 깜빵으로 돌아갔을 때 쉬백에 쓴 겁니다. 그 후 그녀는 TV 인터뷰도 받았었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린 소녀처럼 보이려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아무도 본인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지지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기 실력은 너무 뛰어나 대중은 그녀에 대해 깊은 공감을 얻게 되어 검사가 파이크를 괴물이라고 말했다고 그를 너무 폭력적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1996년 6월 6일에 파이크는 자신감을 얻고 법정에 앉아 자신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시백에 보낸 편지는 법무장관에게 보내져 법정에서 바로 낭독되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공모 혐의로 최대형인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콜린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파이크는 극형에 더해 2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쉽은 17살이었는데 여전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테네시주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피터스는 범행 후 적극적으로 단서를 제공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기징역 460일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극형을 받은 사람이 항소만 계속하면 오래도록 살 수 있습니다. I did something horrible that is unacceptable, and I realize that. But I don't deserve to die for the actions of 3 individuals. 2001년 당시 파이크의 항소는 계속되었는데 그녀는 테네시주의 보안이 가장 철저하게 된 테네시 여성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은 1966년에 운영하게 되어 최대 76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그 당시 극형을 받은 사람은 단 파이크 한 명뿐이었습니다. 파이크는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녀는 교도소에서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8월 24일 여자교도소의 3차 화재 경보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화재는 3개의 감방과 3명의 수감자가 연루되었는데 파이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나티샤 윌렌 코넷과 패트리샤 존스로 나티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존스는 중범죄로 종신형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스와 나타샤는 평소에도 사이가 나빴는데 교도관은 여전히 3사람을 함께 수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샤와 존스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파이크가 조용히 존스의 뒤로 가더니 갑자기 존스의 목에 신발끈을 걸고 양손으로 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존스는 그녀의 공격에 입가에 거품이 생기더니 천천히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행히 교도관이 달려와 파이크의 행동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때 파이크는 지금 당신이 사실 날 돕고 있는 거 알지? 30초 늦게 왔으면 존스는 끝이었을 거야 하였습니다. 곧 파이크는 고의상해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묻자 그녀는 난 단지 나타샤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존스가 숨지게 되더라도 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야. 나는 그녀의 생사에 관심이 없거든 라고 답했습니다. 오만한 그녀는 전혀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존스를 공격하고 6.15인 2001년 8월 30일에 그녀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속 어머니는 그녀에게 누가 먼저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파이크는 없어. 정말로 싸우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나 존스가 너무 싫어. 걔가 다시 내 근처에 오기만 하면 난 다시 시도해서 꼭 성공하게 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죄수들뿐만 아니라 교도관들도 파이크를 멀리하게 되었으며 그녀는 하루에 1시간씩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남은 23시간 동안은 독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2주가 지나자 파이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직접 판사에게 자신의 항소를 종료하고 가능한 빨리 처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물론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그녀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파이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직접 법원에 긴급 요청을 하여 파이크에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이크는 9개월 동안 확고하게 처형을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 2002년 6월 25일에 마리 판사는 그녀의 요청을 승인하여 처형일을 2002년 8월 19일로 정했습니다. 판결을 듣게 된 파이크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후인 2002년 7월 8일 파이크는 또 후회하게 되어 마리 판사에게 처형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파이크의 항소 기회가 아직 소진되지 않아 법원은 결국 판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파이크가 계속 항소하여 존스에 대한 소송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8월 12일 파이크는 고의상해 미수 혐의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을 더 선고받는다고 사실 별 영향이 없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악독한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독한 파이크는 항상 자신의 악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몇 편의 편지로 사람을 찾아 본인의 탈옥에 돕게 하였습니다. 1997년에 웹사이트 관리자인 에릭 홀러는 파이크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는 파이크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하여 파이크의 승인을 받아 그녀의 이야기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판매할 수만 있게 된다면 분명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파이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파이크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고 있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랑하기 좋아하여 두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심지어 2002년에 결혼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물론 에릭의 목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파이크는 조만간 처형될 것이어서 그녀가 숨지게 되면 그는 파이크의 이야기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일은 그가 원하던 것처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파이크는 처형되지 않아 두 사람의 결혼도 점차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파이크는 에릭의 유일한 펜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 뉴저지주 플레밍턴에서 태어난 도널드 코어과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는 개인 트레이너인데 진심으로 파이크를 좋아했습니다. 2011년 초 파이크와 편지를 주고받은 후 교도소로가 파이크를 만났습니다. 그는 왕복 24시간 넘게 거의 2897km가 되는 거리를 운전하여 파이크를 보러 갔습니다. 파이크가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는 심지어 파이크를 감옥에서 빼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23세의 교도관 저스틴 해플린에게 뇌물을 주어 감옥 열쇠를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법이 너무 서툴러 키가 복사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탈옥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서둘러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 코엇과 저스틴을 체포하여 기소했는데 파이크가 주모 중 한 명이란 건 증거가 없어서 파이크는 오히려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31일 탈옥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엇은 뇌물과 탈옥 계획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스틴은 경찰을 협조하여 법정에서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징역을 받지는 않았지만 감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콜린의 어머니는 파이크가 탈옥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 단지 사람들이, 특히 극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라고 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콜린의 가족은 엄청난 심리적 고문을 겪고 있으며 그냥 파이크가 하루빨리 처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파이크는 여전히 극형을 거부하며 최종적으로 종신형으로 바뀌었으면 했지만 그녀의 항소는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오늘날 파이크의 항소기에는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7일 테네시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에 파이크의 처형 시간을 결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파이크는 본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2021년 6월 7일 급형 집행을 반대하고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결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만약 파이크가 처형된다면 그녀는 테네시주에서 2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처형되는 여성이 될 겁니다. 2023년 11월 판사는 파이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극형 판결을 유지하여 파이크는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극형 집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의 전체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파이크가 결국 처형하게 될 거로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